안녕하세요 여러분. 4단원 자극과 반응 문제 모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는 각각 각막, 선모체, 수정체, 홍채, 망막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건데,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습관을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색해 하시지 않고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 하면은 선생님처럼 이런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A, B, C, D 각각 명칭을 한번 먼저 써줘 볼게요. A는 각막, B는 홍채, C는 수정체, D는 선모체, E는 망막이 되겠죠? 먼저 1번. A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얘는 틀린 설명.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B, 홍채입니다. 홍채. 그 다음 2번. B는 C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홍채이다. C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것은 D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 다음 3번. C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얘도 틀린 설명. 얘는 홍채 B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다음 4번. D는 빛을 굴절시켜 E에 상이 맺히게 한다. 얘는 수정체 C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 다음 5번. E는 시각세포가 분포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분포해서 이곳에 상이 맺히면 그게 시신경으로 전달이 돼서 대뇌로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정답.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 그림은 눈의 조절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동공의 크기와 수정체의 두께는 모두 서로 다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보기 기억.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는 가에서 나로 변한다. 이 보기 기억에 대한 것을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 왼쪽 종이에다가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먼저 똑같은 크기의 어떤 우리가 펜을 본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크기의 펜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똑같은 크기의 펜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내 눈이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체의 가장 위, 아래 끝점만 생각했을 때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얘가 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어떤 상이 맺히려면은 굴절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런데 물체가 멀리 있을 때에는 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딱 한 점으로 상이 맺힌다. 굴절이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우리 수정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까이에 있는 물체일 때에는 수정체가 굉장히 두껍고, 이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굴절이 많이 일어나서 상이 금방 한 점으로, 그 빛이 금방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멀리 있을 때에는 수정체가 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수정체를 통과할 때 굴절이 매우 조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뒤쪽에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앞에서 많이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정체가 얇아도 되고, 얘는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체의 얇기를 조절해주는 것은 선모체가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수정체가 두껍다. 그 다음에 물체가 멀리 있을 때에는 수정체가 얇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억번.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는 가에서 나로 변한다. 가의 두께를 한번 보면 가는 수정체가 매우 두꺼운데 나는 수정체가 그에 비해서 얇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한다가 맞는 설명. 다음 니은. 주위가 밝아지면 홍채의 면적은 나에서 가로 변한다. 홍채의 면적, 이 홍채가 도는 면적을 보면은 가가 훨씬 더 많고,
나가 훨씬 홍채가 덮는 면적이 더 적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위가 밝아졌기 때문에 홍채의 면적이 더 커도 되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도 상관이 없겠죠. 동공의 크기가 작아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 주위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 다음 디귿. 동공의 크기가 가에서 나로 변하면 물체의 상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게 된다. 물체의 상이 어디에 맺히느냐는 동공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체의 두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수정체의 두께로 봤을 때에는 기역번호를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다음 3번 문제, 4번 문제는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는 각각 귀 속 뼈, 고막,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달팽이관 중 하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A, B, C, D, E, F가 각각 어떤 기관인지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웨이도를 통해서 쭉 들어온 소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게 D, 고막이 되겠죠.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더 증폭시켜주는 게 A의 귀 속 뼈. 그 다음 B는 세 개의 고리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반고리관. C는 달팽이 모양을 하고 있는 달팽이관. 그 다음 E는 귀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귀인두관. 그 다음 F는 전정기관.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보기 1번. A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얘는 E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B에는 몸의 회전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선생님이 예전에 학습지 나눠주면서 빈칸 채우기 해설 강의를 할 때 이 고리가 마치 훌라후프다. 훌라후프처럼 내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다라는 팁을 한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3번. C는 D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얘는 틀린 설명이죠. D,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A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4번. 소리는 D, 고막, A, 귀속뼈, 다음 F, 전정기관, 그 다음 청각신경을 거쳐 대뇌로 전달된다 라고 했는데 F가 아니고 뭐여야 되죠 여러분? C여야 되죠. C.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다음 5번. 이에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 있다. 얘는 D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여 좁은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위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평형감각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평형감각은 전정기관이고 전정기관은 아까 F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5번 문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감각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몸의 부위에 따라 단위 면적당 분포하는 감각점의 수가 다르다. 얘는 맞는 설명. 그래서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손끝 같은 경우. 다음 니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점은 앞점이다. 온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극점은 앞점이 아니고 냉점, 온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다음 디귿. 일반적으로 피부에는 아픔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얘는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6번. 그림 가는 코의 구조, 나는 혀의 구조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A에서 F는 각각 맛세포, 맛봉오리, 미각신경, 후각세포, 후각산피, 후각신경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A, B, C, D, E, F를 각각 이름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A는 후각신경, B는 후각상피, 다음 C는 후각세포. 이 후각상피 안에 후각세포가 존재해서 후각세포로부터 기체 상태의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후각신경으로 그 자극을 전달한다 라는 게 주 내용이었죠. 다음 D는 맛봉오리, E는 맛세포, F는 미각신경,
그래서 이 혀에 맛봉우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맛봉우리 맛세포가 존재해서 액체 상태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미각신경으로 그 자극을 전달한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1번 A는 후각신경, F는 미각신경이다. 얘는 맞는 설명. 다음 니은 2번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A를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다음 3번 B와 D에는 모두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한다. 얘는 맞는 설명. 다음 4번 C는 맛세포, E는 후각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반대로 써줘야 되겠죠. 이 두 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E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F를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야 미각이 성립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다음 7번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감각뉴런, 운동뉴런, 연합뉴런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감각뉴런, 운동뉴런 사이에 연합뉴런이 있게 되는데 감각뉴런은 이 신경세포체가 이 축색돌기와 축색돌기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A가 감각 뉴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사이에 연합 뉴런이 존재하기 때문에 B는 연합뉴런, 그 다음 C는 운동뉴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보기 기억 A에서 C는 모두 신경세포체가 있다. 신경세포체가 다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 다음 니은 연합뉴런은 B이다. 얘도 맞는 설명. 디귿 자극의 전달 경로는 BCA이다. 얘는 틀린 설명. A, B, C가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3번. 다음 8번 문제. 그림은 사람의 뇌의 구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는 각각 간뇌, 대뇌, 중간뇌, 소뇌, 연수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름 먼저 한번 적어줘 보면 A는 대뇌, 다음 B는 간뇌, 다음 C는 중간뇌, D는 소뇌, E는 연수인데요.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 A는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을 조절한다. 얘는 연수에 대한 설명이었죠. 연수. 따라서 틀린 설명. 그다음 2번. B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B는 간뇌인데 간뇌에서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는 소뇌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뇌.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다음 3번. C는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이 중간뇌가 주로 우리 눈에 관련된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D는 혈당량, 체온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이런 것을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간뇌, B였습니다. 간뇌.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다음 2. 기억, 추리, 학습 등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얘는 대뇌.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9번. 사람의 신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얘는 맞는 설명. 2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얘도 맞는 설명. 3번. 체성신경과 내장기관의 운동을 체성신경은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얘는 틀린 설명이죠. 체성신경이 아니고 자율신경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4번.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된다. 얘도 맞는 설명. 다음 5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화작용을 교감신경은 억제, 부교감신경은 촉진, 다음 심장박동을 교감신경은 촉진, 부교감신경은 억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10번과 11번이 좀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왔어서 교과서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가지 하고 10번, 11번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자극에 따라 반응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교과서 해보기인데 한번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반응이 가나 다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예시로 들어서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먼저 가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뗀다. 이 반응은 무조건 반사인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뜨거운 냄비가 손에 닿았다. 감각기관이 피부겠죠. 피부로부터 감각이 들어와서 자극이 들어와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를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반응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급히 떼게 되죠. 이때 반응 기관도 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얘는 의식적인 반응인데 이 경우에는 어두운 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사용할 수 없고 손으로 촉감을 이용해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부 감각을 이용해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경로를 한번 표시하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피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극이 대뇌로 전달이 되고 이 대뇌에서는 얘가 스위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얘가 스위치다라는 명령, 이제 눌러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다시 손으로 손에 있는 이제 운동 신경을 거쳐서 반응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자극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의 경우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다는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공을 막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의식적인 반응인데요. 우리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이번엔 피부가 아니고 눈이 됩니다. 감각기관이 눈이 되는데 공을 막아냈다라는 것은 어떤 팔이나 다리를 이용해서 막아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눈, 또 예를 들면 뭐 코, 입, 귀 등의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은 굳이 우리가 척수를 통하지 않아도 바로 대뇌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냐? 척수는 이제 목이나 이 척추 이쪽에 있는 이런 다른 신경들을 통해 되는 건데 굳이 눈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척수를 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 코, 입, 귀처럼 얼굴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극들은 바로 대뇌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게 되고 이때 이제 대뇌에서 공이 왼쪽으로 날아오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막아 아니면 오른쪽으로 막아 발을 내밀어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얘가 이제 손이든 뭐 팔이든 다른 운동기관으로 그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척수를 통해서 다시 이런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경로를 따라서 자극과 반응이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라의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내가 보고 눈을 찡그린다. 얘는 의식적인 반응인데 내가 무언가를 보고 눈을 찡그렸다라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인 것도 눈이고 반응으로 나온 것도 눈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대뇌로 받아들여서 이 대뇌에서 눈을 그럼 찡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얘가 척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운동뉴런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 다라 모두 다 다른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경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는 감각뉴런, 대뇌가 아니고 척수, 그 다음에 운동뉴런 이런 경로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은 각각 다 다른데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감각뉴런, 그 다음에 척수, 대뇌, 척수, 운동뉴런 이런 경로로 뭐 나중에는 뭐 운동기관 또는 반응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감각뉴런, 대뇌, 척수, 운동뉴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의식적인 반응인데도 감각뉴런, 대뇌, 운동뉴런 이런 방식으로 자극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10번 문제로 돌아와서 그림은 자극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자 재빨리 손을 떼는 반응의 경로를 옳게 나타낸 것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자 재빨리 손을 떼는 반응은 무조건 반사이기 때문에 얘는 대뇌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뇌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면 A, 그 다음에 척수인 F, 그 다음에 B를 통해서 손을 재빨리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F, B인 3번. 그렇다면 A, C, B, A, C, D, E, B 이 경로는 1번과 같은 이 경로는 의식적인 반응, 대뇌를 거치는 의식적인 반응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1번 문제. 그림 가는 자를 든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앉은 사람이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실험을 나는 가의 실험을 3회 실시하여 자가 떨어진 거리와 반응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보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려서 앉아있는 사람이 잡았다라는 것은 얘는 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나는 이 실험을 3번 반복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보기부터 한번 보면 보기 기억. 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를 잡는 반응의 중추는 대뇌이다. 얘는 맞는 설명. 다음 니은. 자가 떨어진 거리가 길수록 자극에 대해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이 길다. 이 니은번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자가 떨어진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축 값인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설명. 다음 디귿.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의 경로는 자극, 눈, 시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 반응이다. 여기에서 자극이 눈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로 진행이 되고, 이제 이 대뇌에서 내린 명령이 손으로 전달될 때, 반응으로서 전달될 때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척수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다음 12번 문제. 호르몬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얘는 맞는 설명. 2번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분비된다. 얘가 바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외분비샘이 아니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 외분비샘의 경우 예를 들면 소화액이 분비되는 소화샘이 있어서 이 소화샘에서 소화액이 분비돼서 별도의 이 분비관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적은 양으로 기관이나 조직의 작용을 조절한다. 얘도 맞는 설명. 4번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다. 얘도 맞는 설명. 5번 분비량이 많으면 과다증이,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난다.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13번 호르몬의 종류와 그 기능을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인슐린, 혈압을 상승시킨다. 인슐린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혈당량을 조절해주는데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2번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3번 에피네프린은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박동이나 혈압 상승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 4번 글루카곤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얘는 틀린 설명.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글루카곤은. 5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가 아니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실제로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티록신에 대한 설명이 맞았습니다. 다음 14번 그림은 우리 몸의 내분비샘 A에서 E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는 각각 갑상샘, 뇌하수체, 부신, 이자, 난소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A, B, C, D, E 이름 먼저 찾아주면 A는 뇌하수체,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E는 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A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등등이 분비되게 되죠. 그다음 2번 B는 티록신이 분비되는 갑상샘이다. 얘는 맞는 설명. 그래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다음 3번 C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된다. 여러분들이 콩팥 얘가 콩팥인데 콩팥 바로 위에 부신이라는 게 있게 되기 때문에 항인효 호르몬 어떤 소변을 배출하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해서 함정 보기로 이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 그다음 4번 D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 분비된다. 얘는 맞는 설명. 여기에 혈당량 조절 호르몬에는 인슐린, 글루카곤이 있게 됩니다. 다음 5번 이는 여자의 생식기관으로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얘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15번 문제. 그림은 식사 후 혈액 속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다. A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혈당량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정상 혈당량이 있을 때 식사 전후로 혈당량이 높아지거나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각각의 호르몬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데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에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죠, 여러분?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죠. 각각.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식사 후에 이 호르몬 A의 농도가 변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당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 혈당량의 양보다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A는 인슐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르몬이 작용해서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기억.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한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 이 관련된 그림은 16번에 나와 있으니까 16번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니은, 보기 니은. 식사 후 증가한 혈당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얘는 맞는 설명. 다음 디귿. 분비량이 정상보다 부족하면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얘도 맞는 설명. 왜냐? 혈당량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5번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가 간에서 각각 촉진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이자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 두 가지가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글루카곤입니다. 먼저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준다라고 했어요. 혈중에 있는 우리 혈액에 섞여있는 당의 농도를 낮춰준다, 양을 낮춰준다 라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변환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X가 바로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자에서 또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이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젠 형태로 있었던 것을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호르몬 Y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 X는 인슐린이다. 얘는 맞는 설명. 니은 혈당량이 낮아지면 Y의 분비가 촉진된다. 얘는 맞는 설명. 다음 디귿. X와 Y는 모두 혈액에 의해 간으로 운반된다. 얘도 맞는 설명. 이 호르몬 X와 Y는 표적기관이 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17번. 사람의 체온 조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뇌이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간뇌는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2번.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도 맞는 설명. 다음 3번. 더울 때는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 체내 열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더울 때는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열 발생량이 아니라 열 방출량을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정답은 3번. 다음 4번 보기. 추울 때는 근육의 떨림으로 열 발생량이 증가하여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높인다. 얘도 맞는 설명. 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고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얘도 맞는 설명. 다음 18번.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신경계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르몬과 신경계를 비교하는 문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 통해서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신호 전달 속도. 호르몬은 느리고 신경계는 빠르다. 얘는 맞는 설명.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맞는 설명. 다음 2번. 작용 범위. 호르몬은 넓다. 신경계는 좁다. 얘도 맞는 설명. 다음 3번. 작용 대상. 호르몬은 표적기관, 신경계는 연결된 모든 세포. 얘는 맞는 설명. 다음 4번. 효과의 지속성. 호르몬은 일시적이고 신경계는 지속적이다가 아니고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19번 문제. 그림은 사람의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조절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먼저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먼저 선생님이 시작을 해볼게요. 체외로의 열 방출이 촉진되면 당연히 체온이 하강하게 되겠죠.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데 이제 간내에서 이 체온 하강을 받아들여서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명령을 또 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열 방출이 촉진돼야 된다 한다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의 명령을 내리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체온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즉 체외로가 아니고 열 발생량을 촉진할 수 있는, 체내로 열 발생량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가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열 발생량을 촉진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떤 거구나, 뭘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문제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의 내용이 열 발생량 촉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1번. 땀 분비가 촉진된다. 얘는 체외로의 열 방출을 촉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봐야 되니까 1번은 틀린 설명. 2번. 근육 떨림이 촉진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근육이 떨리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 3번.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얘도 틀린 설명. 4번.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 얘도 틀린 설명. 5번. 호르몬의 작용이 억제되고 신경계의 작용은 촉진된다. 얘도 틀린 설명. 1번, 3번, 4번은 다 체외로의 열 방출 촉진이라고 한번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까지가 이제 4단원 자극과 반응 문제 모음 풀이였습니다.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요. 모두 화이팅! 안녕!